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장중에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지수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오전 급락하며 2,400선이 한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하락폭이 깊어졌지만 다행히 현재는 2,400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 2시 50분 기준 0.52% 내린 2,420선에 거래 중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이 5,1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투자금을 일제히 빼고 있고요. 외국인도 2,00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반면 기관은 6,500억 원 순매수하며 급락장을 활용해 저가 매수에 한창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3위주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0.5% 상승 중인 반면 SK하이닉스는 3% 넘게 하락세입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부근에 기아는 0.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석 속 9거래일 연속 오르며 오전장에서 240만 원을 돌파했던 고려아연은 현재 7% 넘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전장에서 650선을 내주며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코스닥 지수는 현재 1.5% 넘게 하락 중입니다.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전 중 1,430원 턱 밑까지 올랐다 지금은 다소 낮아진 상태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90전 오른 1,410원대 후반에 거래 중입니다. 증시 불안 여파 속 안전자산인 달러와 선호 심리가 강해진 걸로 풀이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흐름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가까이 내린 39,000선에 거래되고 있고 대만 각권 지수는 23,000선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홍콩 항생지수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금 전 면담을 마쳤습니다. 잠시 뒤에는 국회에서 중대 발표가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일단 면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요청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일부 측근과 함께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국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한 대표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정지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탄핵안 가결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기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경제부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외신 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내놨는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50조 원 규모의 증권,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도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에서 환매 조건부 증권을 사들이고 매입 대상 증권 범위도 넓혔습니다. 여기에 기재부는 야간 외환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들의 거래 활성화 등 야간 유동성 강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는 처음으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대기업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먼저 지난해 일자리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행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자리는 2,666만 개로 1년 전보다 0.8%, 20만 개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증가율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1.4%, 1.1%를 기록한 뒤 증가하며 2022년엔 3.4%까지 올랐는데 확 꺾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일자리가 38만 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50대가 2만 개, 30대가 1만 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40대와 20대는 각각 11만 개, 8만 개 감소했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0대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20대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업 일자리가 감소한 점도 반영됐다는 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업종별 일자리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층이 많은 보건, 사회복지가 10만 개로 가장 많이 늘어난 반면 도소매업은 마이너스 4만 개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도 차이가 컸습니다. 물론 지난해 증가폭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폭이 크게 줄었는데 특히 대기업의 감소세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중소기업이 15만 개, 비영리기업이 9만 개 늘어나는 사이 대기업은 오히려 4만 개 감소했습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교육 성적표, 경상수지가 반년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뒤숭숭한 대내외 환경으로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문세영 기자, 일단 10월까지는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97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4월 외국인 배당 등으로 잠시 적자 전환했다가 5월 흑자로 돌아선 후 6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흑자액은 10월끼리만 비교하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8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19개월 연속 흑자지만 지난 9월과 비교하면 24억 달러 줄었습니다. 수출은 600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 증가했는데 반도체와 철강 제품, 승용차 등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742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한은은 지금 추세라면 올해 전망치인 9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만만치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출범하면 관세 문턱이 높아지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미중 갈등 상황에 따라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관세 정책 같은 경우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이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한은은 미국의 정책 변화, 글로벌 IT 경기 흐름, 중국의 대응 등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전국 철도노조 파업이 계속되면서 교통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차 운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열차가 멈추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시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네요. 네, 전국 철도노조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열차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75.9%, KTX가 66.1%까지 내려갔습니다. 오전 8시 32분쯤엔 수인분당선 구룡역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에 운행 장애가 발생해 승객 600여 명이 비상하차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속 열차 4개의 운행이 최대 15분 지연됐습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저녁 7시 18분쯤엔 회기역에서 중랑역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열차가 정전으로 운행을 멈추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정전은 20분 만에 복구되긴 했지만 그동안 객실에 갇힌 승객 중 23명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했습니다. 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파업 여파로 화물 열차 운행 횟수도 코레일 추산 2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철도 수송도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철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시멘트 운송 차질이 불가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아직 추가적인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전국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급식 서비스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가 2,400만 명을 넘어 기본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기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우 기자, 자세한 피해 규모 전해주시죠.
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만 500건이 넘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피해 구제 사유로는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이 전체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요.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맺은 직후 이사를 하게 돼 이전 설치를 요청했으나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서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린 사례 등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업체별로는 어디가 가장 문제였습니까? 네, 지난해 피해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SK 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 U+, KT 등 주요 업체 4개에 대한 거였는데요. 특히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구제 신청은 SK 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LG U+, KT 순으로 많았습니다. 분쟁 관련 합의율도 LG U+와 SK텔레콤, KT는 모두 70% 선을 넘었는데 SK 브로드밴드는 60%대로 꼴찌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약정 기간과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경제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주요 주택 관련 법안 입법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당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재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줄줄이 마비됐죠? 네,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만큼 잡혀있던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민생 법안들이 논의조차 어려워졌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기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또는 접수된 법률안은 4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계엄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 자체는 당분간 안개 속을 걸을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있습니까? 우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촉진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또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는데요. 국회가 정상 작동할 때도 재건축 재개발 촉진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는데 계엄 후폭풍이 커지면 당정이 추진하는 이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지난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의 68개 단지, 평균 부과 예상 금액은 1억 5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 부과 대상 단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 인근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도 역시 추진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대출이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금융권이 잇따라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놓고 있네요. 네,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업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더 강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신협중앙회는 어제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전국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수도권에 한정됐던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 또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연내 신규로 실행될 사업장 중도금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하나은행은 이달 9일부터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 가계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우리은행 또한 신용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비대면 가계대출 접수 중단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건가요? 금융당국의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때문인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증가폭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대출 잔액을 연간 목표치 수준까지 줄이지 못한 은행에 대해 페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평균 총부채 상환 비율, DSR을 낮추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부터 월마다 한도 관리에 나서는 등 현 조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관리 방안을 연초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금융당국이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개선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 일부 저축은행들에게 증자를 압박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거점을 둔 안국저축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약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자본을 수혈할 계획입니다. 앞서 7월에는 1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가족 경영을 해온 안국저축은행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업계에선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할 정도로 경영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60억 적자를 본 안국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년 사이 2배 넘게 뛰어 25%에 육박했고요. 연체율도 20%에 가까워 79개 저축은행 중 가장 나빴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3분기 절반에 가까운 36곳의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구조조정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죠. 네, 금융당국은 이달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2곳에 적기 시정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경영 개선 권고를 통해 부실 자산 처분과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이후에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으면 경영 개선 요구와 경영 개선 명령으로 이어지는데요.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매각 조치 등이 따르게 됩니다. 부동산 PF와 자영업자 등 대출 연체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업황부진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OK금융그룹은 상상인 저축은행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오늘 조정 받았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섰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호황을 누리면서 기업 가치도 커진 모습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코인 거래소 장외 주식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오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장외 주가는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11월 초만 해도 두나무 주가는 10만 원대에 머물렀었는데요. 한 달 새 2배 넘게 오르면서 추정 시가총액도 7조 원을 넘겼습니다. 빗썸도 11월 초 9만 원대에서 14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거래량도 급등하면서 두나무와 빗썸이 장외 주식 거래량 1, 2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급등 영향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대폭 늘어나 4분기 호실적을 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두나무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 9,700억 원, 영업이익 5,7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향후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보유 중인 비트코인 가치가 나날이 오르고 있고 금융당국 정책 수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나무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비트코인 14,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인 계좌 등이 막혀 있어서 자산 처분을 못하면서 자산 가치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벤트 등으로 대부분 소진한 빗썸과 달리 업계 1위라는 특성에 이벤트로 소진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법인 계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어서 기업 가치 추가 상승 기대감도 상당한 편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지난 8월 폭락장 당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었죠. 이후 넉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재개 시점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연내 서비스 재개가 어려울 것 같다고요? 네, 우리 금융당국은 사태 재발을 대비해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고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거래를 중개하는 미 대체거래소 블루오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들 둘 다 여전히 책임지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의 경우 투자자가 기관 중심이어서 시스템 오류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 건데요. 이에 대책으로 매매 주문 수용 능력을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증권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미 금융산업규제국의 블루오션의 책임을 묻고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요청했지만 2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서 서비스 재개로 기대할 개인 투자자 확보나 수수료 수입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재개 필요성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블루오션을 대체할 거래소 확보도 여의치 않다고요? 네, 앞서 증권사들은 현지 핀테크나 대체거래소 등에 지분을 투자한 뒤 주간거래 서비스 승인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공동대응 조직인 컨소시엄을 꾸린 뒤 내년 상반기 정도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공방 문제가 길어지며 투자력이 난감해지는 상황입니다. 복수의 거래소가 허용돼도 매매 주문이 블루오션을 아예 거치지는 않을 수 없어 여전히 책임 공방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주문 취소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 민원의 경우 금감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연내 결론 도출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새해 벽두부터 가격 인상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연례 행사처럼 가격을 또 올리는군요. 네, 에르메스는 새해인 다음 달부터 의류를 제외한 가방과 신발, 주얼리 등 모든 품목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합니다. 인상폭은 품목별로 다르지만 평균 10%로 전해집니다. 인기 모델인 파리 로퍼의 경우 올해 초 약 15% 인상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기존 170만 원 선에서 200만 원 가까이로 비싸집니다. 특히 금값 오름세에 따라 주얼리 가격의 인상폭이 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표 제품인 샹달 목걸이 골드 가격은 기존 290만 원대에서 300만 원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명품업계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최근엔 인상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네, 명품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지만 에르메스는 예외인데요. 에르메스의 3분기 글로벌 매출은 5조 5천억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습니다. 초고가 전략과 한정된 유통 방식, 충성도 높은 고객에 힘입어 나홀로 독주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루이비통과 디올 등을 보유한 LVMH는 같은 기간 매출이 3% 줄었고 구찌, 발렌시아가 등을 앞세운 캐링그룹은 16%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버버리와 생로랑은 고육지책으로 지난 9월 일부 품목 국내 가격을 15에서 20% 내리기도 했습니다. SBS BJ 정보인입니다. 농협이 모레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내 쌀 소비 확대를 위한 2024 K 라이스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쌀 가공식품과 전통주 제주 판매업체 250여 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우리쌀 축제입니다. 직접 키운 쌀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모습을 통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받는 배우 이장우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쌀 산업을 새롭게 우리 농협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농협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사와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서 쌀 문화를 다시 재정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상장을 목표로 하는 LG CNS가 어제 금융위원회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2천만 주를 공모하는 LG CNS의 희망 공모가액은 최저 5만 3,700원에서 최고 6만 1,900원이 될 전망입니다. LG CNS는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비상계엄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한다는 소식에 국회 로텐더홀에 야당 의원들이 모여서 방문을 저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내란 후보가 자기 진위를 보고 내란을 했던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하고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는 정말 양심도 없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까? 윤석열은 그 진위를 완전히 배제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가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이행하는 이들이 윤석열을 직접 체포해서 수사할 것을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만약 이 시점에도 윤석열이 계속 직무를 이행한다고 하면 국가수사기관의 수사기관의 장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당장 체포해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호로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해주세요. 김민석 의원님께서 다른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사표를 낸 김종산 국방부 장관을 대리해서 국방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과의 통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차관에 의하면 김선호 차관은 대통령이 잘못된 개헌권을 다시 행사할 경우에 그 개헌권과 관련된 명령을 일체 응하지 말라는 명령을 국방부 장관이 군정 군령을 지휘관계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해서 군의 전 부대에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차 계엄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부 진전된 긍정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는 군의 지휘권에 있어서 현재 대통령에게 주석되어 있는 계엄권을 포함한 군 지휘권에 대한 감명과 탄핵을 사실상 군이 독식화할 것이어서 실제로는 국가 전체의 안정성을 보아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군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본연의 임무, 대북경 대표를 철저하게 해준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직무정지시키는 것만이 정치경제 군사를 포함한 국정의 정상화에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다시 한번 국방부 차관이 공언한 대로 어떠한 대통령의 추가 개헌권 행사에 대해서도 군이 일체 불응하는 그러한 상태가 지켜질 것을 재차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문제의 핵심 당사자, 핵심 기획자로 추정되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그럼 그쪽에서 준비할까? 나오는 거? 네, 지금 여기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체포해 갔다면 그 체포에 중심이 되었을 방첩사령관 영인형에 대한 징계 해제 조치가 가장 시급한 조치임을 요청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이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보다 자세한 뉴스는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